폴 크루만의 네. 자기 강화적 이유에 의해서 버블 사이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강화적 이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면 네, 되게 네. 어려운 이론이지만 또 쉽게 설명한 방법이 네,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옆집에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와 나도 빨리 돈 벌어야겠다 10억 주고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전통적인 과거의 경제학은 그걸 절대로 경제학으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과거의 경제학은 5천만의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 5천만 분의 1, 한 명만 연구하면 네. 그 사람 곱하기 5천만 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호작용 같은 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건 없다. 아예 그렇게 가정을 하고 모든 경제학 문제를 풀었는데 네.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옆집이 사서 배 아픈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집값이 5억 원 하다 10억 원이 됐다. 네. 그럼 담보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돈으로 더 많은 빚을 내서 또 새로 집을 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버블이 커질 때는 끝없이 버블을 만들어가고 버블을 키우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 가격이 어느 순간인가 정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유 없이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갑자기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10억 원 하던 집이 5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보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돈 내놔 잃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다시 경매로 더 많은 집들이 나오고 그 경매가 다시 자산 가격을 자꾸만 더 낮추니까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사이클 보면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되어왔는데 이제 그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아까 폴 크루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버블의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네. 이게 부채 때문이다. 이렇게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게 근대과학에 맞는 네. 그런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네. 물론 아직도 100%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만은 현재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네.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 사이클 상에서 한 뭐 어느 정도에 있나요? 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네. 이 회색 부분이 경제 위기가 왔거나 침체가 왔을 텐데 네. 이게 기업 부채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인데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0%가 넘으면 그때부터 위험 신호가 오고 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딜레버리징 즉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이게 언제나 반복돼 왔어요. 이게 부채 사이클이. 그래서 네. 투자하기 좋은 적기들이 이 부채 사이클을 따라가서 지금까지 13번의 위기를 통해서 네, 통계를 네. 내보면 네. 대공황 이후에 13번의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통계를 내보면 첫째 평균 주가 상승률이 첫 해 네. 47%예요. 그 둘째 해는 11%밖에 안 돼요. 네. 셋째 해는 4% 주가가 오르는데 떨어진 적도 13번 중에 5번이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부채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러면 가장 용감하신 분들은 바로 붕괴됐을 때 그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한 셋째 해나 넷째 해 시작해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채 사이클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투자를 해왔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이 회색 지역이 끝나자마자 부채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 통계는 2018년까지 있는데 네. 최신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회사채를 있는 대로 다 사주니까 어떻게 했죠? 기업들이 회사채를 있는 대로 발행했죠. 네. 왜냐하면 사주는 쪽이 있으니까. 물론 네. 그 회사채 직접 사준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주체가 나오니까 회사채를 아주 싼 가격에 쉽게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한쪽에서 막 사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통계를 낸다면 지금 GDP는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죠. 네. GDP 대비라는 걸 볼 때 저는 55%. 네. 이렇게. 최신 통계는 55나 60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이 부채 사이클이 끝났는데 이번엔 연장전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부채 사이클로 잘 따라가면서 돈을 벌었던 칼 아이칸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 위기 때는 허츠나 이런 데서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정말 신중한 투자자도 항공주를 샀다 팔았다 하는 네. 당황스러운 일들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지금 전대미문의 연장전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이 연장전을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연준이잖아요. 네. 일단 이런 연장전에서 투자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연장전이 끝나길 바라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연장전을 이끌고 있는 페드, 이 연준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연준의 무기인 양적 완화. 네. 양적 완화로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네네.
제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이 연준의 양적 완화하고 연관이 있는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S&P 지수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지금이 아니고 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주가가 74% 올랐어요. 양적 완화라는 건 채권 매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적 완화라는 건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인데 믿을만한 채권, 특히 국채 또는 모기지 이런 정도로 하는 건데 요즘 회사채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적 완화고요. 근데 문제는 이 국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팍 사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이 생겼잖아요. 그죠. 양적 완화에서 돈을 달러를 계속해서 풀고 국채는 다 사가져가 버렸고 국채값은 그래서 폭등을 했고 왜냐하면 연준이 막 샀으니까 국채값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양적 완화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자 주식 그러니까 현금이 확 생겼으니까 국채는 다 연준이 있는 대로 쏙쏙 사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주식을 샀더니 74%나 오른 겁니다. 근데 양적 완화를 중단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 그러냐면 처음 해봤거든요. 버냉키도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주가 오르는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양적 완화를 중단했더니 주가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진 것과 동시에 미국 경제가 다시 또 어려워지니까 경제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차 양적 완화를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주가가 올라요. 그만큼 돈 푼 만큼. 그러다가 또 2차 양적 완화 선언을 중단하니까 또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양적 완화 오르고 이 정도로 굉장히 양적 완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양적 완화는 사실은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은행에 뿌리는 겁니다. 은행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하죠. 양적 완화는 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의 거래로 끝나버렸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버냉키는 사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2010년에 연설을 하는데 양적 완화의 효과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쓸 거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 항상 위기는 한 45%가 되면 위기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뉴노멀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새로운 노멀은 디레버리징이 55%고 오히려 레버리징이 되면 65%다. 이런 뉴노멀로 미국 경제가 가서 이제는 금융이 더 고도화되고 부채 비율이 아예 더 높은 선에서 새로운 경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이게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20%는 된다고 보고요. 80%는 예전처럼 다시 반복되면서 연장전은 어쨌든 연장전이고 새로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딜레버리징을 겪고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자산 가격 폭락을 겪은 다음에 다시 야구를 1회부터 시작하면서 경기가 다시 호황 단계를 보이는 현상.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사이클이 한번 반복될 거랑 사이클이 이제 새로운 뉴노멀인 더 높은 부채 사이클에서 시작될 가능성. 이것의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제가 진짜 5대5였으면 좋겠는데 2대8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클의 박스가 있으면 위에서 새로운 박스에서 시작될 가능성 이게 한 20% 정도고 이 지금 여기까지 갔지만 다시 여기까지 뚝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한 80% 정도다. 네, 맞습니다. 결국 디레버리징의 시기가 오고 전 자산 가격 상승이 멈추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시그널이죠. 그 시그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시그널 중에서 첫 번째로 모든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실물 경제잖아요. 세상의 실물 경제는 지금 어떤 대공황 때만큼 진짜 나빠졌는데 양적 완화만으로 지금 막 주가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언젠가 실물 따라서 이 결국은 뭐 양적 완화도 좀 결국은 소용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 자체만 지금 그냥 그 양적 완화만 놓고 보면 한계는 크진 지금 현재 저는 20조 달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고 양적 완화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실제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양적 완화의 역량과 실물과의 격차만 놓고 보면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적 완화가 빈부격차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 때 미국 역사상 가장 빈부격차가 커왔고요. 이 0.1% 미국 사람 중에 상위 0.1%가 가진 자산이 25%나 됐거든요. 근데 하위 20%가 가진 자산은 2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0.1%가 미국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고 그게 대공황을 갖고 왔어요. 그때 이 얘기 많잖아요. 대공황 때 공장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걸 사줄 미국인이 없더라. 그게 대공황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대공황 때 어떤 일이었었냐면 전 미드나 영드 참 좋아하거든요. 미드나 영드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가거나 이런 드라마들 보면
그때 이제 그 대공황 당시에 센트럴 파크에 판자촌 있고 여기 이제 막 나와요 드라마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놀랍게도 판사였던 사람, 뭐 변호사였던 사람, 뭐 의사였던 사람이 거기 판자촌에 다 사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왜 그랬냐면 대공황 때 그때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그 직전에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조차 빚을 지고 이 주식을 샀던 거예요. 대공황 직전에. 근데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대공황의 한복판이었던 1931년에 금리를 막 2배 이상 올려버립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그 주가가 대폭락을 하니까 부자들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의 지수를 보면 빈부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그게 나같이 가난해져서. 나같이 가난해져서. 그게 대공황의 특징인데 버냉키가 이걸 연구한 다음에 야 이게 대공황은 자산가격 폭락 때문에 왔어? 그것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고 이젠 자산가격을 지켰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가는 막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는 언제 살아났냐면 주가는 2009년부터 확 올랐는데 실물 경제가 이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게 2014년이에요. 6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은 실물 경제가 회복돼야 먹고 사는데 주식을 많이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이미 2009년부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보면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확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물론 미국은 뭐 가난한 사람도 주식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부유층 10%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부자가 훨씬 더 부자가 되는데 실물은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2020년에 양적 완화를 하니까 주가만 폭등을 했단 말이죠. 상위 10%가 8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자체 통계 자체는 크게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대공황 같이 되는 거죠. 지금 대공황 직전보다는 아직은 부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표를 보면 이 상태로 한 3, 4년 더 가잖아요. 대공황 수준까지 갑니다. 부의 격차가. 네, 부의 격차가. 그러면 똑같은 말이 나오겠죠.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걸 살 수 있는 미국인이 없어. 이게 바로 위기의 신호고 부의 격차로. 그러니까 즉 실물 경제가 지금 나쁜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양적 완화를 더하는 빌미가 돼요. 그래서 7조 달러? 3조 달러 더 지금 사실 3조 달러 더 한다는 얘기가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도. 3조 달러 더 하지 뭐. 이렇게 한 10조 달러까지 가버리면 사실 주가 부양 또 할 수 있죠. 뭐 돈 풀면 되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9,800일 때 잠깐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주가가 조금 떨어진 걸로는 개입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이하로 떨어져서 정말 야 이거 또 떨어져서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하면 대공황 오네 하는 순간은 또 개입하겠죠. 하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한 서너 번 개입을 한 상태로 가서 그 다음 개입은 또 6조 달러 그 다음 9조 달러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 상황이 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의 격차를 끊임없이 봐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죠. 그렇죠. 실제 이제 중산층이 소비 여력이 없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번 참았죠. 그때는 월가를 점령하라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큐파이. 그래갖고 월스트리트 그래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로 넘어갔던 게 지금 만약에 이제 또 쌓이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흑백 갈등으로만 나왔잖아요. 지금 당장은 2020년 상황은. 근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됐는데 러스트벨트, 미국의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까지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오면 그냥 빈부격차가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대공황 때처럼 사회불안까지 야기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만들어내고 그게 위기로 갈 수 있는데 다만 그게 2020년, 21년 상황보다는 조금 더 뒤에 올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은 뒤다 이렇게 약간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시그널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 변화가 오는 시기를.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양적 완화도 양적 완화지만 직접 그 소비자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그런 형태로도 맞습니다. 야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양적 완화만 한 게 아니라 실업자들한테 실업 수당도 엄청나게 줬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한테도 미국에서 돈을 하도 뿌려서 정말 돈이 넘쳐날 정도거든요. 아니 미국의 항공회사도 지금 비행기가 안 뜨는데 망하질 않잖아요. 계속 돈 꽂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전하고 달라진 점이라서 이게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위험 신호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여기가 인플레이션 하면 진짜 유명하잖아요. 최근엔 짐바브웨 공화국이 유명하고 옛날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이 유명인데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소고기 1kg 살려면 막 5조 마르크 들고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냐면 땔감을 사는 것보다 그냥 종이를 태우는 게 더 싸서 그냥 땔감을 사느니 종이를 태우고. 네, 저희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봤어요. 네, 보셨어요? 독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저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을까? 이걸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일어나고 지금 배울 게 많습니다.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고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예, 그야말로 헬리콥터 머니 뿌렸죠. 근데 전쟁 중에 돈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못 쓰죠. 못 쓰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니까 대부분 다 집에다 놔둔 거예요. 그냥 창고에 놔두고 아니면 뭐 금고에 딱 숨겨놨죠. 그리고 또 배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쓸 수도 없고 또 사치품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 데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뿌려도 문제없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18년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폭발한 거예요. 그동안 4년 동안 야, 돈 쓰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되게 많은데 이거 써야지 하다가 자 금고에서 다 꺼내갖고 물건 사러 나왔는데 물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확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23년까지 그 5년 동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됐는데 물가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통 속도가 높아지고 그게 물가가 오르게 되는 원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923년에 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렌텐마르크라고 새 마르크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 렌텐마르크 1조 마르크를 1렌텐마르크로 화폐 개혁을 한 번이로 가니까 갑자기 물가가 안정됐고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건 웃기다고 그분들은 고생하셨으니까 웃긴 건 아니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정말 안 된 건 1930년부터는 디플레가 와서 물가가 30%가 떨어집니다. 한 3, 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디플레와 인플레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한순간에 뒤집어지는데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전쟁 상황에 비유한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 전쟁 아니에요? 진짜 전쟁 같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무리 미국 정부가 이제 보나마나 2차 부양책도 분명히 언젠가 통과될 거고 그러면 돈을 막 또 뿌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만큼 미국 사람들은 뭐 돈 생기면 수중에 $500가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돈 생기면 막 쓰니까. 근데 그 미국인들이 돈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끝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바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마치 1차 세계대전처럼 돈을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계속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돈을 계속 뭐 재난지원금을 막 한 3번 받고 5번 받고 7번 받고 이렇게 해서 막 쌓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뭐 해결됐다. 어느 정도 좀 뭐 어떻게 이제 돈을 좀 쓸 수 있게 됐다. 그날이 오면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동전이 뒤집혀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점점 올라가네 이게 아니거든요. 팡. 더군다나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낮다가 갑자기 한 6% 이렇게 오르는 건 그동안 2년 동안 0%였으면 이 6%는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확 갑자기 인플레로 전환될 때 그동안 0%였잖아. 3년 평균은 2%야. 괜찮아. 우리는 긴축 안 해. 근데 그게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면 휙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화폐 개혁하고 근본 위제로 돌아가면서 인플레를 막았는데 미국이 화폐 개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기축 통화란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쓰는데 이걸 어떻게 화폐 개혁을 해요?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 올리는 거. 네, 금리 올리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게 폴 볼커 시절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처음에는 그래요. 물가가 오르면 그럴 거야.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오면 보나마나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 이제 물가도 오른다. 집값하고 부동산 더 올라 이제. 주가하고. 경기 회복의 신호다. 네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 동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 자산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것도 지금 당장의 위협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21년, 22년이 됐을 때 계속 이 신호가 오는지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이 두 번째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는데 바로 달러의 타락이에요. 이 달러화가 만약에 진짜로 영원히 기축통화로 남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걸 사실은 뭐 100년도 안 됐잖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1차 세계대전 때 조금 올랐었고 진짜 기축통화가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뭐 한 60, 70년 됐단 말이죠. 근데 달러화였던 지위에 그동안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동안 그걸 미국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달러를 기축통화를 지킬 수 있었던 건데 인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잠깐이죠. 네, 잠깐이죠. 네네. 그러니까 달러가 영원히 기축 통화로 남아 있으려면 미국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네. 더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 유럽이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다음에 미국은 금융정책, 재정정책 다 써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네. 유럽은 이게 재정정책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사정이 다르니까. 독일은 좀 괜찮고 네. 이탈리아는 나쁜데 이탈리아 수준에 맞추니까 독일 국민들이 네. 왜 내가 이탈리아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돼? 그렇죠. 열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럽은 남유럽대로 야씨 내가 그러면 너희 나 재정정책도 못 쓰게 하고 손발 다 묶어놓고 뭐 어쩌라는 거냐. 나 그럼 탈퇴할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위기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유럽을 모두 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탈리아보다 잘 살았으니까 네. 야 너 이탈리아 내가 우리가 너한테 맞춰줄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독일도 엄청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네. 자 어떤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거래의 매개도 돼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가치 저장돼야 되죠. 네. 내가 달러를 평소에 갖고 있다가 달러를 딱 저 1달러 줄게 뭐 내가 뭐 하나 사 먹을게. 그러려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네. 유로화가 가치 저장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국채 따로 있고 이탈리아 국채 따로 있고. 그렇죠. 근데 유럽 공동 채권이 생기고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유로화가 진짜 원래 갔어야 될 가치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전 지금 유로화가 그래서 달러를 위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중요한 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중국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위안화를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걸 용인하면서 위안화를 역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 동아시아나 아니면 1대1로라 그래서 네. 이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 이게 중국의 유통망을 통해서 신시크로드 전략에 참여한 국가들 통해서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위안화 가치를 지금 약간 끌어올리면서 달러랑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위안화는 앞으로 달러에 도전하려면 20년은 걸립니다.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 양적 완화를 했더니 2008년에 네. 한번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걷어들일 수 있냐? 못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돈 한번 풀면 끝이야. 자, 양적 완화로 돈을 한번 풀어놓으면 이걸 못 걷어들이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20년 뒤에 정말 건곤일척의 싸움을 중국이랑 할 때 무기가 하나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미국의 이 연장전, 이 연준이 만든 연장전이 네. 위협을 받는 거죠. 연준은 연장전을 유지를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드 랜딩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네. 연준은 언젠가는 사실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건 뉴노멀로 가서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로 가는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은 아마 이런 방법으로 디레버리징 하고 싶을 거예요. 제일 물론 연준 마음을 100%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연준의 마음을 조금 읽어본다면 이미 부채 비율은 지금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어요. 네. 이럴 때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으로 줄이는 방법이 그래도 그나마 낫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 GDP가 올라가고 명목 GDP가 커지면 네. 부채 비율만 조금 유지해 놓으면 명목 GDP 대비 네. 부채 비율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인플레 꿈대로 속도 됐습니다. 조절을 해서 네, 적절한 인플레를 통해서. 음. 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네. 리플레이션. 옛날에 100만 원 꺼놓은 거 한 20년 지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제일 우리한테도 제일 좋아요. 네네. 그게 우리한테도 하드 랜딩 없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죠. 뭐 네. 물론 자산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부채 비율이 아예 높아져 있는 뉴노멀로 가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좋은 건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산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이제는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만 낮아져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준금리가 거의 0%로 이미 내려왔고요. 네. 0에서 0.25니까 사실상 0%인데 미국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한 0.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봤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국채를 사서 이득을 보내 만에 계산하는 건 이거는 글로벌
투자자들 엄청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막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즉 빚을 엄청 져서 이 국채 투자를 해서 여기서 또 이득을 얻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전문적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국채 투자를 하실 영역이 아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그냥 구경하시는 쪽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금은 보통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를 많은 분들이 권해요. 저뿐만 아니라 레이달리오도 한 7.5 정도 그리고 좀 유명한 투자자들 아까 아이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한 10% 정도를 권하는데 저도 금융 투자의 한 10% 정도는 보험인 거죠. 어떤 보험이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 즉 달러화의 지위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다음 기축통화가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 금값이 폭등을 해서 어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때 보험 하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금융자산의 7.5에서 한 12.5 사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뭐 그럼 지금 자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 위안화를 사놔야 되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안화가 좀 오를 이유가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제일 회복 속도가 빠르고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계속 찍어낸 데에 비해서 중국은 지금 부양책을 안 씁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부양책을 세게 썼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중국이 지금 더 큰 꿈을 그리는 바람에 지금 부양책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위안화가 지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결국 중국과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전쟁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최대 강점인 무역 전쟁을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잘못된. 왜냐하면 자기가 더 센 건 금융인데 왜 무역으로 싸우지? 저는 맨날 보면서 금융으로 싸우면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항상 어려운 싸움이 무역으로 한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에도 있지만 물론 미국이 더 세죠. 한 2대1 정도로 미국이 2배 세요. 근데 손자병법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금융은 10배 이상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을 상대로 언젠가 싸운다 그러면 환율 갖고 싸울 겁니다. 통화 전쟁을 할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통화 전쟁을 일단 시작하면 어느 쪽이든 오버슈팅을 할 겁니다. 위안화가 그러니까 마치 플라자 합의 때 엔화가 폭등했다 폭락을 했다 이렇게 막 반복한 거죠. 그 이후에 마치 위안화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위안화 가치가 폭등 또는 폭락을 통해서 그 사이에 중국을 공격할 건데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영민함을 갖고 중국을 상대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이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과연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죠. 목돈을 갖고 국채랑 미국 예를 들어 주식이랑 그다음에 금을 이렇게 분산하는 방식이 지금 이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을 분산해서 지금은 들어가야 되고 그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요즘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법 같은 거 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들어가다가 항상 우리가 주가가 평균 4년마다 20%씩 폭락을 했거든요. 그럴 땐 조금 더 목돈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계획을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지금 예를 들어서 모르겠다. 지금까지 올랐고 또 뭐 계속 양적완 나오면 올라가겠지. 이런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분산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분산하고 그 분산 방법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자기만의 분산 원칙을 좀 세워놓을 때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자산에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언제 연장전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버블도 얼마큼 커질지 모른다는 것도 유의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